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의 것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목. 자,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요.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은 광업공장재단법 요거에 따른 것입니다. 각 해당 법령들이 특히 재단법령, 재단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어요. 좀 조문이 많고.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딱 우리가 좀 볼만한 것만,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갑니다. 일단 임목이라는 거,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목 등기. 응?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유가 뭐야? 응? 그럼 공시방법 갖춘다 명인방법으로 해놔도 되는데 굳이 왜 임목등기 아까 돈 들여서, 그쵸? 왜 돈 들여서 할까? 아까 명인방법은 어땠어요?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저 나무들을 사고 파는 거, 이것만 우리가 결국 소유권자가 누구냐만 밝힐 수 있어, 명인방법으로는. 근데 만약에 저 임목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그쵸?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거기다 저당권 이렇게 써가지고 채권자는 누구고 채권액은 얼마고 이런 걸 열심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명인방법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잖아.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등기부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임목 등기를 하는 소유권자를 공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려는 그게 목적인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공장에 가봐요. 공장에 가면은 공장이 허허 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 건물 있고 공장 건물 있고 그 공장 안에 기계들 많잖아. 공장에 가면 그 기계들은 뭐야? 다 동산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 어디 가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대출 받아야 된다. 그럼 담보를 제공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토지하고 건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대개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은 헐값이에요 사실. 응? 값이 별로 안 나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동산들, 기계들도 어떻게 보면 비싼 기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 동산 취급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못 빌린다는 얘기야. 따로따로 그렇게 담보로 제공해가지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꾸러미로 묶으면, 그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 아니냐. 공장이라는 그 자체로 묶어서 하나의 담보물로 만들어버리면 값어치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재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데 묶는 거야. 건물과 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산들, 기계들을 묶는 거야. 이 얘기는 그대로 광업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광산에 가보면 광물 채굴할 때 그 설비들 다 있고, 그쵸? 거기에 광업권 같은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다 묶어서 하나의 재단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값어치가 훨씬 올라가니까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공부할 땐 그게 컨셉이 돼야 돼. 이거 그냥 뭐 임목이라서 공장된 광학쟁이 중개대상물이네 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묶는 이유는 전부 다 결국 이렇게 등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되면 이제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중개대상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의 등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나무들 서 있을 땐 그냥 나무예요. 심지어는 여러 그루가 있다 그러면 수목의 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럴 땐 대개 독립한 상태가 아니고 토지의 일부입니다. 정착물이고 요 놈을 갖다가 임목 등기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등기하면 그제서야 임목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임목이라고 부를 때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임목 등기가 돼 있다는 뜻이야. 자, 이 등기를 함으로써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 되어 집안으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이런 건 뭐 한번 읽어봤으니까 다 됐죠? 줄 쳐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읽으세요, 혼자? 설마. 자, 혼자 읽으시면 좋은데 그럴 시간들이 없어 우리가 솔직히. 그리고 책이라는 게 아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글씨라는 게.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자 임목의 등록 보세요.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결국은 임목등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임목등록원부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임목등록원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런 거 있죠.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거 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목등기, 그럼 이건 등기소에서 관리를 해. 하지만 등록원부 같은 거 그런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장. 그럼 여기도 관할 관청이 있겠지. 거기서 관리하는 거다. 그럼 이거 먼저 만들어야 임목등기 간다라는 얘기죠. 자, 임목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자, 임목등록을 받으면 임목등록은 뭐예요? 이거 임목등기 아니에요. 임목등록이에요. 등록원부에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관할관청은 어디? 특별자치도 아니면 시, 군, 구청, 구입니다. 자, 임목등기 효과. 자, 이렇게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 자, 조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권리가, 물권이 일단 다 나오죠. 유치권은 안 나오고 점유권은 안 나오고 공시가 안 되죠. 하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소유권 이런 건 등기가 되잖아. 예? 그러면 임목등기를 하면 나무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다 등기되냐 이 얘기죠. 두 개밖에 안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 당연히 소유권을 공시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돈 빌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저당권까지는 등기가 된다. 대표적으로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을 등기합니다. 자,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저당권의 권리도 생기게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목등기부에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게 된다. 또한 임목이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임목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거 이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항이고요. 아시겠죠? 자, 법정지상권에 비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지상권 그러면 당사자 간의 약정한 지상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약정한 지상권은 문제될 게 없죠? 그쵸? 당사자가 지상권에 설정 기간부터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등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등기 안 하면 그거 지상권 아니죠? 지상권이라고 등기를 해야 돼. 문제는 법정지상권 뭡니까? 당사자가 그런 약정, 즉 지상권에 대한 약속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라고 인정되는 거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임목에서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권자고요. 여기다가 나무를 열심히 심어. 뭐 길러. 자, 이 상태에서는 이거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임목 등기했어. 이거 갑이 재배하던 거, 갑이 키우던 거야.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됐어요. 자, 토지 주인과 지상물의 주인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여기에만 저당권. 자, 그런데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들어갑니다. 어떤 게 경매 들어갔겠어? 나무가 경매 들어갔어. 저당권 실행시켜버렸어요. 얘가 A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서 요거를 지금 저당 잡힌 거야. 근데 얘가 상환기 때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저당권, 자기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실행시켜버렸어. 이게 경매예요. 그래서 요게 경매에 나왔어요. 요거 낙찰받았다. 을이 낙찰받았어. 뭘 가지게 되는 거야? 나무를 가지게 되는 거야, 나무. 그쵸? 임목을. 땅 주인은 누구야? 자, 이렇게 되니까 갑이 을을 보고 그럽니다. 너 네 나무 뽑아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른 저기에서 저 나무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 얘기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 갑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 네 거잖냐? 낙찰받았으니까. 그럼 네 건데 왜 내 땅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언제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 그런 적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거로 열심히 치열하게 눈치해가지고 낙찰받았는데 이거 뽑아서 가야 돼? 에? 안 가도 돼요? 확실해요? 정말로? 진짜? 안 속으시네. 이런 경우에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나무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지상권으로서 취득을 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임목에 관계된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갚고 동일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이 있어. 그중에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하고 같은 맥락이야 이게. 그 저당권의 민법에 나와 있는 지상권도 어떻게 되느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야 돼. 뭐 할 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면서 두 개가 동일인 거여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다가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달라져야 돼. 그럼 항상 지상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큰 공통된 요건이에요. 이걸 임목에 그대로 가서 똑같은 거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나무가 존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두 개가 동일인 거여야 돼. 그러다 경매로 달라지게 돼. 그러면 이거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목에 관계된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세요. 임목의 종류. 모든 수종, 두 번째 줄, 모든 수종. 그래서 어떤 수종이건 다 임목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목의 독립성. 임목은 뭐로 본다? 지금 임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등기했다는 얘기죠. 임목 등기. 그럼 뭐로 본다고?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줄 치세요. 임목의 소유자는 자, 등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러려고 임목 등기 한 거예요. 이러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자, 그래서 임목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했어.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떤 효력을 갖느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자, 지금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나무들을 뱄어. 그 나무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자, 저당권자가 A라고 해봅시다. 이 나무들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자, A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자이면서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잡은 거야 지금. 그쵸? 담보물로 저당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돈 갚을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뭐가 있어?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지. 그쵸? 얘는 상환기 때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중간에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나무를 베버렸어. 베버렸어요. 얘 입장에서는 담보물 훼손이야. 그쵸? 그리고 얘 지금 저당권은 여기 효력이 미치는데 이걸 베버린 것에도 미친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얘는 베가지고 팔아치우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되면 자기 담보물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상환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잘라진 나무에 그걸 경매를 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환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보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걸 베지 않고 그대로 뒀어. 그러면 상환기가 안 됐는데도 경매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걸 베버렸기 때문에 상환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저 나무들, 베어진 나무들이 낙찰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 내겠지. 그쵸? 원래는 채권자가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아 가야 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원래 상환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저 물건이 도망갈까봐 급한 김에 경매를 하게끔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 돈 받을 권리는 없어. 그럼 이 낙찰대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환기 되면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공탁이라고 그러죠. 맡아놓는 거야. 공탁.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로 공탁하고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신 산림보험 및 부동산 등기법 준용한다 뭐 이러는데, 기획번 보세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 지문 잘 체크해 놓으세요.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 나무들이 산불 나가지고 홀라당 불타봐봐. 어? 그럼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 담보물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 여러분들 집에다가 주택담보 해가지고 돈 빌려줬어. 주택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이 손을 대요? 채권은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담보하던 막강한 힘이 사라져 버린 거야 지금. 저당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당권은 물건에 붙어 있는 건데 그 물건이 지금 불타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약화된 거야. 응? 담보된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 보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저당권의 힘으로. 이렇게 저당권이 원래 물건이 아닌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다른 것에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걸 물상대위라고 그러잖아. 물상대위.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불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을 가입해 놔야 돼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아시겠죠? 보험을 가입해 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체크합니다. 재단의 개념.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돈 빌리려고 이거 묶는 겁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나타내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주로 나타내는 목적이야. 공시하는. 자, 광업재단도 정의해보면 다음 페이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정의 한번 잘 찬찬히 읽어보시고, 재단 등기의 효과. 재단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요거 하려고 재단권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개별적 집행도 불가능하다. 이거 허용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해 놓은 물건이 담보물이 훼손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함부로 분리하거나 또는 다른 제3자의 개별적 집행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줄쳐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재단을 구성하는 재산, 뭐 토지의 저당권 이렇게 하는데 넘어가시고, 5번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 자, 요런 데다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어. 또는 가처분을 했어. 그러면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다른 물건들까지, 왜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놨잖아. 그쵸? 여기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그 물건들만 따로 떼서 토지나 건물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단으로 돼 있는 거, 묶어 있는 거 분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담보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허락을 받으면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저당권의 효력, 그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동의나 이런 거 해줄 때 그냥 해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효과까지 다 알면서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줘도 될 만할 때. 함부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자, 니은에 가보시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동의를 요구하면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하나로 묶여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 못한다예요. 그런데 분리를 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한테 동의를 받으란 얘기고, 만약에 이걸 공장 소유자가, 이거의 소유자가 분리를 하는 목적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의해다오 하면 동의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렇게 할 때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7번에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는데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밑에 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 상실됩니다. 자, 이거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존 등기 하는 이유가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이유가 돈 빌리려고. 그쵸? 안 그러면 이거 묶을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어? 뭐하러 묶어? 그냥 있는 대로 있으면 되지. 돈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묶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묶어서.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돈 빌리려고 했으니까 돈 빌리러 가야지. 그쵸? 그래서 10개월 내에 저당권 등기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돈 빌리려고 묶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묶지 말고 10개월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해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법에서 중개법령에서 얘기하는 중개 대상물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정착물, 건축물과 그 밖에 정착물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에서는 일단 이렇게 했고 그 의미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34페이지 가시면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에 붙어있는 어떤 권리를 우리가 중개하느냐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중개 가능한 중개 대상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권, 과등기, 담보권 등이 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산권 중에 이전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권리는 개업공인중에서 적법하게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하면 거기에 봐있는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등록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그 자들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받는다. 벌칙. 자, 중개 대상물 또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자주 시험 문제 나오죠. 저 먼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것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 판례 밑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개입 여지가 없는 것,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는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해가지고 성격으로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존재산이란 말 있죠? 보존재산이란 말 지워버리세요.
저 국유재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었어. 근데 그 우리 교재 만들 때 그거를 좀 저기 했는데, 자 일단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재산 아니면 일반재산이에요. 옛날에는 뭐 보존재산, 잡종재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어.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딱 둘로 구분해버렸어요. 국유재산 새로. 그 다음 이제 이 행정재산에 가보면, 여기 가보면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옛날에 보존재산 했던 거를 이거 보존용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행정재산에 표기됐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국유재산법이 시험범위도 아니고 요 개념만 알면 돼. 행정재산은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 재산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건들을 얘기하겠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동산만 얘기해? 부동산도 얘기하겠지. 그렇죠? 근데 국유재산이래. 쉽게 얘기하면. 국가도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재산으로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인데 그게 행정재산이래. 그럼 이 재산은 말만 들어도 뭐에 쓰이는 것 같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왠지 행정에 쓰일 것 같잖아. 좀 유치하죠? 제 설명은 다 그래요. 행정에 쓰이는 재산이야. 행정에 쓰이는 재산. 여러분들 저기 과천에 가면 과천 종합청사 있죠? 종합청사 건물.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관저도 있고, 그쵸? 자, 이런 거 우리가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거기 숙식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 일이 뭐야? 행정이잖아. 행정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과천 종합청산이 이런 건물을 쓰잖아요. 결국은 이 물건들은, 이 부동산들은, 이 건물들은 행정에 쓰이고 있는 거야.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 방금 얘기한 예를 든 대통령 관저나 또는 과천 종합청사나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들어가. 공용재산.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 공용이란 말하고 공공용이란 말이 있는데, 공용이란 말하고 공공용. 공용재산이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과천 종합청사, 대통령 관저 누구만 써? 공무원만 써요. 그럼 공용이야. 근데 공무원도 쓰고 우리 일반 대중도 같이 써. 그러면 공공용이라고 불러요. 과천 청사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도로는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우리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게 공공용 재산이에요. 자, 이것도 행정에 쓰이는 거야, 안 쓰이는 거야? 행정에 쓰이잖아.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그래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아니에요. 문화재 같은 거 있죠, 문화재. 문화재는 어떻게 돼? 사용하는 것보단 보존해야 되겠지. 그죠?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행정재산이야. 그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국유재산을 우리가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유재산도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처분이나 아니면 팔아서 뭐 돈으로 하거나 누구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행정에 써야 되니까. 하지만 행정에 쓰이지 않는 재산은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수익 내고 사고 팔고 하듯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일반 재산의 경우.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행정재산에 편입돼 있어. 그럼 이거 매각 못해요. 행정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는 있느냐? 빌려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보고 민간인에게 쓰게 해준다는 얘기지. 좀 행정에 써야 되는데 걔한테 쓰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래서 빌려주는 것 따위도 안 돼요. 여기는. 다만 그 재산이 행정 목적에 쓰이는데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빌려준다거나 계약에 의해서 판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 재산은. 끽끽해야 행정처분으로서 그래 너 사용은 내가 하게끔 허가해 줄게.
이거 정도가 가능해.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해. 그 행정처분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중개에 껴들 틈이 없어. 뭐 우리가 가서 얘한테 좀 사용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이라도 찔러줘봐. 그럼 어떻게 돼? 뇌물 되는 거야. 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이쪽은 중개 대상이 안 돼. 하지만 이거는 일반 재산이라고 그랬잖아. 일반 재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듯이 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출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재산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은 중개 대상이 된다. 근데 저 일반 재산도 중개하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 국가가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거 팔아야겠어. 토지를. 일반 재산인데. 그 어떤 방식으로 팔면 좋을까? 요거를 관리하던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었어. 국가가 얘한테 명령합니다. 너 이거 팔아라. 돈 필요하다, 야, 우리가. 그럼 갑이 이제 공무원이 자기 직무가 그런 거야. 이거 관리하다가 팔으라고 파는 거야. 어떻게 팔까, 얘? 여기가 저기 노른자 땅이야. 노른자란 말 아시죠? 노른자 땅이야. 그래서 팔으래, 국가가. 여러분이 갑이야, 지금. 팔으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팔까? 응? 일가친척? 일가친척부터 생각해? 일가친척? 자기 배우자는 생각 안 하고? 응? 이게 뭐예요? 야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응?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매각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 입찰 방식으로 해요. 경쟁 매각 시키는 거야. 공개적으로.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수의계약이란 말은 원하는 놈한테 선착순이야. 원하는 놈한테 먼저 오면 파는 거야. 수의계약은. 그래서 대개는 입찰 방식. 자,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껴들 틈이 있어 없어? 응? 입찰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대개 가격 가지고 이제 붙는 거예요. 경매도 입찰 방식이야, 우리가. 법원 경매도. 거기에 우리가 뭘 껴? 가서, 야, 얼마 쓰면 되는지 내가 알아봐 줄까? 그딴지 못해요. 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가 들어갈 틈이 없어. 중개 대상물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틈이 없다라는 거, 절차상으로. 이제 일단은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만 놓고 보면 행정재산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가 될 수 없는 공유수면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하천, 바다 이런 것들을 공유수면이라고 불러. 응? 하천. 특히 바다 같은 걸 공유수면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천도 되게 공유수면의 일종으로서 이제 보는데, 하천 같은 것들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공도 그러면 다 같이 쓰는 뭐 도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포락지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거기 또 줄칩니다.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갑의 토지에 지하에 광물이 묻혀 있었어요. 아직 캐내지 않았어. 미채굴 광물.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 못하죠. 이 상태에서는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걸 캐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업권을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아시겠죠? 일단은 미채굴 광물도 국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도 중개 대상물이 안 되고,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죠? 이제 이것도 중개 대상이 아니다. 무주토지는 누구 거예요? 응? 국가 거죠? 국가가 그냥 이거 주인 없는 토지다 그러면 날르면 가져가? 절차를 거치죠? 공고해서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내 거다 이렇게 되잖아. 응?
갑자기.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보세요. 공유수면이라 하면 하천, 바다, 바닷가, 호수,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루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자연공물을 말한다. 자, 해변가에 갔더니 바닷가가 이렇게 되고 물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하천 단면 보면 이렇게 파여 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와. 그렇죠? 그럼 요게 공유수면인 거야. 우리가 하천 부지는요. 하천 부지는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천 범위로 하면 이쪽 부분 일부분 여기까지가 뭐 내 땅이다. 개인 땅이다. 이게 가능한 개념이라고. 하천 부지. 근데 요거 물 자체는 요거 수면은 공유 수면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설정될 수 있는데 소유권 같은 거 설정될 수 있는데 저걸 함부로 저당권이나 이런 거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토지는 뭐에 쓰여야 돼? 물이 흐르는 데 써야 된다고. 그쵸? 물이 흐르는 데 써야 되잖아.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알아서 피해가야 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건 설정 못해요. 소유권은 가질 수 있어도 부지. 그 다음에 이런 공유수면은 뭐라고 하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자연공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바닷가란 말 있죠? 바닷가. 옛날에 이거 빈지라고 표현했어. 빈지. 딱 보면은 썰물 때는 빠지고 밀물 때는 들어오고. 옛날에 그 저기 뭐 우스갯소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코미디언 개그맨들 열심히 웃겨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응? 그래서 그 돈 다 어쩌냐 했더니 땅 샀다는 거야. 그럼 땅 좀 구경시켜달라고 했더니 멋쩍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언제는 가보면 땅이 있다가 언제는 없어진대. 응? 밀물 때는 땅이 없어졌다가 썰물 때는 땅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쉽게 얘기하면 속고 샀다는 얘기지. 응? 바닷가를 산 거야. 바닷가. 바닷가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빈지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재산이라고 고쳐 쓰세요. 일반재산. 아까 설명했죠? 일반재산. 일반재산 자체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일반 재산은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중개가 껴들 틈이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중개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자, 우리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거 하죠. 이게 매수 신청 대리 행위지 중개 행위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 공매 물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 수용되는 것도 우리가 중개 대상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가. 그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어업재단, 항만 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자, 권리금 있죠. 권리금. 중개사 법령에 권리금이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단 말이지. 중개 대상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권리금 중개해도 돼 안 돼?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권리금 중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권리금 중개하면 안 돼? 안 돼요?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며. 그쵸? 그러면 중개 못하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쵸? 그거 중개해도 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법하고 상관이 없어. 응? 그럼 권리금 중개를 대신 이 법에 적용 안 받으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안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권리금을 중개해야지. 응? 권리금은 이 법에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안 했어. 응? 이 법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그 앞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런 걸 다루는 개별법에서
일반인들이 못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게 돼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못하는 거지. 괜히 얘기 꺼냈다. 더 어려워하시네. 그냥 그거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세요. 됐죠? 나는 타협했어.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중개대상물 여부 해서 나오는데요. 그 판례, 일반재산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매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얘기했죠.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처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개라는 행위가 껴들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일부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중개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일반 재산 중개 껴들 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특별한 처벌이나 처분은 없다 얘기했죠. 권리금을 중개했어. 공인중개사법으로 절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중개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써져 있어. 아시겠죠? 자, 이러한 중개대상물의 구분은 해석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자, 이번엔 권리가 아닌 것, 권리. 자, 요게 그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있는데 거기 성립시라고 써져 있는 거,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한번 보세요. 이 권리들이 성립할 당시에는 중개행위가 껴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법정지상권 같은 거 인목에 관한 것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에 있는 저당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A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돈 안 갚으니까 A가 저당권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토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저 토지를 을이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예요? 여전히 갑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갑은 이 건물을 들고 나가야 되나요? 왜 안 나가? 안 나가도 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정지상권이야.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한 거야. 그렇죠? 자, 여기에 누가 중간에 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얘한테 좀 법정지상권을 주십시오. 너는 그 법정지상권을 뭐 지료를 얼마를 지불하고 살아. 이런 말 중간에 할 수 있어, 없어? 낄 틈이 없는 거야, 이거. 법원에서 경매 절차 그냥 밟아오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까지는 중개행위가 껴들 틈이 없어요. 그 중개대상물 권리가 아닌 거야, 요때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얘한테 성립해서 인정이 돼, 법정지상권이. 요때는 요거를 넘기는 거. 요거를 예를 들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하고 이 건물만 사면 돼,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겨? 병이 이 건물을 사면, 이 건물을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지.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토지는 여전히 안 건드렸어. 누구 거야? 을 거죠? 을이 이러면 병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러죠. 왜 나가라고 그래? 응? 왜 나가라고 그래? 자, 얘는 법정지상권 취득하는데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그냥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해요, 법정지상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 건물을 계속 여기서 가지고 있으려면 그럴 권리도 같이 얻어야 돼. 그럴 권리가 얘한테 있어,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었잖아. 그것도 같이 넘겨받아야 돼. 건물 소유권만 딸랑 이전 등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 등기도 법정지상권도 같이 넘겨받아야 돼. 여기서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요건 충족하면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해. 그런데 요 법정지상권을 얘가 가져야 되는데 얘한테 줄 때는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취득을 해. 이게 뭐 얘기예요? 186조인가 그거 얘기야. 어?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타,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187조인가? 그거 있잖아. 그럼 보세요.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의 규정 때문에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해. 그런데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얘 걸 넘겨받는 거야. 둘이 뭐해? 계약해요. 법률행위 해가지고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 등기해야 돼. 결론적으로 자,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그걸 단서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 처분할 땐 등기하고 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은 법정지상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인정돼. 근데 이걸 갖다가 얘한테 줄 때는 자기 앞으로 이거 바로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중간생략 등기돼요. 또 인정 안 해줘. 그거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 소유권만 딸랑 이전 등기 해가지고는 얘한테 역공급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정지상권까지 이전 등기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이제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하고 요거 둘이 이렇게 거래하는 걸 중개했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이건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법정지상권도 같이 넘겨주라고 중간에서 중개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중개 대상물이라는, 대상 권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대상 권리라는 얘기죠? 자, 기억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당시에는 중개가 껴들 틈이 없어. 하지만 성립한 상태에서는 중개가 껴들 틈이 있다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 유치권 같은 것들은 성립 시에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성립은 그냥 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립한 걸 이전해 줄 때는 얼마든지 중개가 껴들 수가 있다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특허, 저작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기 특허권, 저작권 같은 거, 그 다음에 광업이나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광업권, 공업소유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할 때 건물, 토지, 그 설비 이런 거 묶어서 재단 만들잖아요. 그럴 때 광업재단 한번 생각해봐. 광물 있고 그것 캐는 설비 있고 토지 빌려 쓰는 권리 있고 자 이런 거 다 한 대 묶으면 재단이잖아. 이것만 있어? 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 광업권이에요. 그것까지 합쳐서 재단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사실 광업재단에서 그것 빠지면 안고 없는 붕어빵이지.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놨는데 이때 그 광업권을 분리해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있는 것처럼 광업권과 공업소유권 등 무채재산권. 자 광업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예요. 마찬가지로 공업소유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야. 거기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 전부 대상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채재산권이라고 그러고 무채재산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중개하면 돼, 안 돼? 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도 이 법하고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어쨌든 이 법에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라는 거. 자, 그 성립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판례, 법정저당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시에는 인정이 안 되나 성립한 것을 처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권도 성립 시에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립한 유치권을 이전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실하게 성립한 유치권, 이제 성립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때 중개할 수 있다고 나온 판례는 유치권 하나예요. 앞에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거 성립한 거 안 되고 성립한 걸 이전하는 건 중개 대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견해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유치권의 중개 대상권 여부 그 밑에 판례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부동산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중개 대상물.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36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이죠.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죠. 니은의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용 건물의 비품이나 이 법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 자, 영업용 건물의 비품 대개 동산입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동산이 중개 대상물인가요? 아니죠.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효물 이런 거 되게 권리금 얘기하는 거야, 되게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이 아니고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